당신은 지금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철창도 없고 간수도 없으며 탈출할 필요도 없는 감옥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감시받고 있고 매일 평가받고 있으며 매일 판단받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신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거르세요. 저런 사람은 손절하세요. 독성 있는 사람은 피하세요. 이 말들이 당신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지만 혹시 이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거르는 순간 나도 누군가에게 거려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내가 기준을 만드는 순간 그 기준이 언젠가 나를 판단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1784년 한 남자가 특이한 감옥을 설계했습니다. 원형 건물이었는데 가운데 감시탑이 있고 주변에 죄수들의 방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감시탑에서는 모든 방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감시탑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죄수들은 자신이 언제 감시받는지 알 수 없었고 그래서 항상 감시받는다고 가정해야 했습니다. 이 감옥의 이름은 파놉티콘이었습니다. 200년 후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 설계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감옥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거를 사람인가? 그리고 동시에 당신도 관찰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거려지지는 않을까? 푸코는 말합니다.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가장 완벽한 방식이라고요.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누구도 처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교정합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기준에 맞춥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한 남자가 도시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옷을 입고 혼자 중얼거리며 때때로 길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고 결국 그는 감금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푸코는 이 시기를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7세기 중반 유럽 전역에서 갑자기 대감금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되기 시작했는데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친 사람, 불황자, 게으른 사람, 실업자, 성병 환자.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 정했을까요? 자연에서 저절로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것일까요?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상은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발명된 것이라고요. 당시 유럽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으며 국가는 인구를 관리해야 했고 공장은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이것이 새로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독성, 에너지 뱀파이어, 거를 사람이 됩니다. 19세기 말 유럽의 정신병원에서 한 의사가 환자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환자의 모든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분석해서 정신질환의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푸코는 이것을 임상적 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증상을 찾는 시선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 사람의 맥락은 무시되며 그 사람의 고통은 잊혀집니다. 오직 분류 가능한 특징만 남습니다. 조울증, 히스테리, 편집증 마이너스 사람이 진단명으로 환원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누군가를 몇 번 보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SNS를 잠깐 훑어보고는 판단합니다. 저 사람 나르시시스트 같은데, 저 사람 경계성 성격장애 아니야? 저 사람 소시오패스 특징 보여.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분류 가능한 증상을 찾고 있습니다. 푸코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요. 지식이 곧 권력이라고요.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진단받는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진단하고 서로를 분류하며 서로를 감시합니다. 1975년 한 남자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프랑스의 왕을 암살하려 한 죄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고문당했고 찢겼으며 죽었습니다.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시 권력의 방식이었습니다. 권력은 보여야 했고 두려움을 주어야 했으며 폭력적이어야 했습니다. 100년 후 처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조용히 깨끗하게 인도적으로 처형했습니다. 단도대는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고통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 진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푸코는 물었습니다. 정말 인도적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방식이 바뀐 것일까요? 이제 권력은 몸을 직접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혼을 교정하려 합니다. 감옥은 단순히 가두는 곳이 아니라 교화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죄수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려 합니다. 시간표를 주고 노동을 시키고 행동을 교정합니다. 목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푸코는 이것을 규율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리지 않아도 죽이지 않아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어떻게? 정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정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비정상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를 교정하며 스스로를 기준에 맞춥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사람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처형합니다. 저 사람은 문제 있어. 저 사람은 독성이야. 저 사람은 거를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퍼지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격리됩니다. 물리적으로 감금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거르는 사람이었다면 내일은 내가 거려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계속 바뀌고 정상의 범위는 계속 좁아지니까요. 20세기 초 한 소년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겠고 자리에 앉아있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을 방해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를 나쁜 아이라고 불렀고 체벌했으며 교실 뒤에 세웠습니다. 100년 후 비슷한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부릅니다.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진단합니다. 체벌하지 않습니다. 대신 약을 줍니다. 상담을 받게 합니다. 치료라는 이름으로요. 어느 것이 더 인도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푸코는 묻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과거에는 아이를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아이를 아프다고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도덕의 문제였지만 지금은 의학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아이는 여전히 정상이 아니다 라는 낙인을 받고 교정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푸코가 문제 삼는 것은 진단 자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푸코가 경고하는 것은 진단이 남용될 때입니다. 모든 다름이 질병으로 변할 때입니다. 아이가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 성격일 수도, 에너지가 많은 것일 수도, 지루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바로 장애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왜일까요? 푸코는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표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요. 학교는 모든 아이가 같은 속도로 배우기를 원하고 직장은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며 사회는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 SNS에서 유행하는 사람 거르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좁은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르세요. 저런 사람은 피하세요. 기준은 계속 추가되고 정상의 범위는 계속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들이 나중에는 거의 모든 사람을 배제하는 수준이 됩니다. 폭력적인 사람은 거른다 합리적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른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거른다. 여기서부터 애매해집니다. 부정적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나요? 에너지가 안 맞는 사람은 거른다. 더 주관적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은 거른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을 거를 수 있습니다. 푸코는 이것을 정상화의 판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류하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언하고 충고하고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침묵시키고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정신병원에서 한 가지 실험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들은 환청을 들었다고 거짓말했고 입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원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환청이 사라졌다고 말했고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이 회복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상을 숨기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환자가 노트를 쓰면 강박적 기록 행동이라고 기록되었고 복도를 걷다가 멈추면 불안 증상이라고 해석되었으며 다른 환자와 대화하면 사회적 어려움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모든 행동이 질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푸코는 이것을 통해 보여줍니다. 일단 비정상이라는 이름표가 붙으면 모든 것이 그 렌즈를 통해 해석된다는 것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설명하든 이미 내려진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인 이름표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나르시시스트라는 이름표를 붙이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나르시시즘의 증거가 됩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조용히 있으면 타인에게 관심 없고, 친절하게 대하면 조종하려는 것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이미 내려진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푸코는 이것을 담론의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단 어떤 담론이 지배적이 되면 그것은 현실을 규정합니다.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은 독성이야 라는 담론이 퍼지면 그 사람은 실제로 독성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결국 그렇게 행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도 하는데 담론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푸코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의심하십시오. 당연해 보이는 것을 질문하십시오. 정상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진리의 증거가 아니라 권력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역사를 추적하십시오. 지금 당연해 보이는 기준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100년 전에는 동성애가 질병이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여성이 일하는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우울증을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연해 보이는 것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도 언제든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기준을 만드는 쪽에 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내일은 기준에 의해 판단받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엄격할수록 당신도 엄격하게 판단받게 됩니다. 넷째, 사람을 범주로 보지 말고 이야기로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물으십시오. 저 사람은 독성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고 궁금해하십시오. 진단이 아니라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푸코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곳에서, 선의로 포장된 곳에서, 방연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확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사람을 거르라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너무 쉬워서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푸코가 평생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일수록 가장 위험하다고요. 오늘 이 시간이 사람을 더 빨리 분류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래 질문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 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확신보다 질문을 선택할 수 있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